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85년부터) (1988년까지) LA의 으슥한 거리에는 누군가 살해된 채 버려진 희생자들의 시체가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는 점에서 경찰들은 누군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1988년 이래 더 이상의 희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그 살인범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그 살인범은 다시 LA에 나타나 또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14년이나 숨어있다가 다시 돌아온 연쇄살인범, 오늘은 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을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제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번 주에 18년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14년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방송 처음 들은 사람이 저번 주 욕해서 사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18년에 공백기를 가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14년이네요. 네, 14년입니다. 왜 이러지? 헷갈릴 수 있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 슬리퍼. 네. 무슨 뜻인가요? 우울한 그러니까 수면자 이게라고 하죠. 우울한 수면자. 이 14년 동안 냉각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림 슬리퍼라고 합니다. 슬립에서 나온 거구나. 슬립 네네. 잤다 해서. 네, 슬리퍼. 참 이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낭만적인 이름이네요. 그림 슬리퍼. 이게 언론인이 지어줬다고 해요. 기자가 지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소장님 말씀대로 낭만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흥미를 끌기 위한 하나의 요소였죠. 상당히 시적이고 낭만적인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도 우울한 수면자로 이제 우리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약간 소장님 말하는 낭만적인 그런 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시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냥 그림 슬리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옮겼을 때 이상한 말이 있고 외국말로 옮겼을 때 이상한 말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보자고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985년, 공포의 1985년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LA에서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다수의 연쇄살인범들이요. 누가 있었죠? 마이클 휴즈, 체스트 터너, 그 다음에 루이스 크레인이라는 연쇄살인마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자세히 사건에 대해서 막 다루지 못했어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쉬우니까. 네, 프로스테이트 800명 가량. 이제 그러니까 그 LA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LA에 1985년 동안 800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살인 사건에 관련돼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성매매가 목숨 걸고 하는 일 중에 하나였겠네요. 그렇죠. 이틀에 한 명씩, 하루에 2명씩 죽어나가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니까 그런 범죄자 중에서 연쇄살인범들이 활동을 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그림 슬리퍼였던 거죠. 그렇군요. 1985년부터 88년까지 이어진 연쇄살인이 있었다고 했는데 방금 언급한 걸로 봤을 땐 대다수가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보여지네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매매 여성이 아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희생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자식이 왜 성매매 여성이냐, 왜 우리 여성을 그렇게 미도하냐, 그냥 그러네요. 일반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상당수가 일반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은 이 살인마는 또 그렇군요. 내가 뭔가 예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약간 야한 영화가 이걸 모티브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구나. 형이 비디오를 빌려와서 표지가 야해가지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이런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뭔가 치밀하고 범죄 수단이 악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악랄하다기보다는 좀 깔끔한,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는 깔끔한, 우리 입장에서는 악랄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대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명은 남성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건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 그림 슬리퍼가 저질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범죄에서 권총을 사용했다. 25구경 캘리버라고 하죠. 권총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뭐 딱히 유기한 게 아니라 그냥 차에서 밀어서 달리는 차에서 밀어서 시체를 버렸다. 그런 걸로 추측되는 이제 시체 유기 방법 등 때문에 이제 이 연쇄 살인마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유기라고 부르기보다는 투기라고 불러야겠죠. 그렇죠. 시체를 고속도로에다 투기했다. 무단 투기.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약간 으슥한 LA 시내 그런 식으로. 시내 도로에 시체를 무단 투기한 거죠. 네. 그냥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막 더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그것만으로도 이미 독특한데 하긴 한데 지금 그 이후에 1988년 이후에 14년간 살인이 중독됐다. 이건 되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게리 리즈웨이는 중단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네, 한 1, 2년 정도 텀을 둔 적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안드레 치카틸로 같은 경우도 한 1, 2년 정도 잠잠했던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쇄살인범들이 종종 그렇게 텀을 두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 텀을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텀을 둔다기보다는 아예 사건이 종료돼 버리는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게 뭐 이게 체포가 된다든지 그렇죠. 사망한다든지 이러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14년의 텀을 뒀다가 다시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다양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체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체포, 사망. 근데 14년 동안 체포되어 있다가 풀려났다? 좀 그럴 수도 있지. 있긴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안 걸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그렇죠. 죽였는데.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것 중에 뭐 주목할 만한 특이한 사건이 있었나요? 네, 1988년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을 살해하고 이제 거리에다 유기를 했었어요. 유기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유기를 했었는데 그다음 어떤 그 여인의 얼굴에다 냅킨을 놔둡니다. 그 냅킨은에다가 에이즈라고 휘갈겨 쓴 냅킨을 올려두는 거죠. 그럼 여성에 대한 좀 뭔가 증오심, 모독이 담겨 있네요.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거 이외에 또 사건이 있었나요?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사건은 살인이 일어나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사건에 어떤 트럭을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트럭이 지나가더라. 그런데 놀라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건은 본인이 했을 것이다. 제보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있어요. 이제 음성 파일이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찾아보러 가지 마. 아 이거는 뭐 속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그 찾다가 괜히 다른 거 걸리고. 그럼 이거 처리해 주세요. 아 네. 음성 파일이 여기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88년도 사건이죠, 다. 왜 그게 그 범인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여태까지 막 범죄자들을 이제 뭐 목격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지나가는 거 본 사람도 가끔씩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정보에 따르면 승용차였다고 해요. 범인이 승용차를 못 왔는데 이 사람이 제보만은 수법도 똑같고 분명히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었을까? 수사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막 치밀하게 혼선을 주진 못했네. 금방 수사관들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을 좀 찾게 되는 아니면 뭐 용의자 선상에 오르는 그런 건 전혀 없었나 봐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88년도에? 네, 88년.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말했던 사건 말고 그 전에 말했던 냅킨 올렸던 사건 바로 다음 사건이 바로 이건데 미수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뭐냐면 어떤 여성이 이제 그 1988년에 자기 파티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한 남자가 탄 차량이 자기에서 길거리에서 자기를 부릅니다. 그 차의 주인이 혹시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면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이러는데 처음에 여자는 거절을 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러는데 차가 나름 잘 정리돼 있고 남자도 용모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뭐 거듭 권하니까 그러면 저 그럴게요 하면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탑승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남자가 뭐 나름 괜찮아 보이고 이러니까 남자한테 혹시 나는 어떤 파티를 가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가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남자가 어느 집에 앞에서 내립니다. 잠깐 차를 멈추고 잠깐 다녀올게요라고 자기
친척 집이라고 잠깐만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나와요. 나왔는데 그때 태도가 갑자기 돌변됩니다. 왜 나를 쫓아다니냐, 왜 나를 모욕했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러면서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여자가 놀라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총을 쏴버립니다. 여자가 총을 맞고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식을 잃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 떠났는데 남자가 강간을 하면서 여자가 뭐 얘기를 한 거죠. 나 좀 구해주세요. 지금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그러면 나 잡히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여자를 달리는 차에서 밀어서 버리고 자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운 좋게 아니면 생명력이 강해서 그런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보하고 됩니다. 다행이네요. 어쨌건 살아남은 여성이 제보를 했는데 강간하고 참 사진도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게 좀 나중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렇군요. 나 왠지 그 사진 본 것 같은데. 아닐 텐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는 왜냐면 뒷얘기인데 경찰이 이거 올립니다. 나중에. 경찰이 올려요. 그렇군요. 그 사진인지는 아닌지는 서장님이 본 사진은 아닐 거예요. 범행 현장의 사진은 아니고 딴 사진들을 나중에 경찰이 올립니다. 뒷얘기는 제가 좀 이따.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 여성 피해 여성 집 근처에 유명한 이제 성매매 여성이 살고 있었나 봐요. 성매매 여성 중에 유명한 애가 또 있어? 유명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좀 알려졌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남자가 왜 너 나를 모욕했냐 이거를 아마 그 여성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피해 여성을 그 여성을 착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성에 대한 혐오증, 특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증 같은 그 여성에 대한 혐오증이 있으면 보통 성매매 여성을 특히 더 혐오하는데 아마 피해 범죄 대상을 착각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세상만 새옹지마라고 착각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어쨌건 운 좋게 또 살아나고 그랬네요.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마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기가 스스로가 도덕성을 추구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여성들을 증오하는 척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어쨌건 결국은 가학성을 못 참고 그리고 무료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인 거잖아. 성욕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 미수 사건 이후로 그러면 몽타주가 나오고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못 잡았어?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이 사람이 그때 이후로 범행을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범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지막으로 멈춘 사건이었구나. 네, 그렇죠. 아마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14년 예. 긴 시간인데. 네, 14년 긴 시간이죠. 냉각기라는 거죠, 이게. 뭐 이거 냉각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연쇄살인범의 주요 특징이죠. 다른 연속살인범하고 구분되는 그 연쇄살인범이 2명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고 2명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살인 사건 간에 이제 냉각기가 간다. 이게 연쇄살인의 주요 특징인데 그러면 왜 냉각기가 갔느냐? 이게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현실적인 여건이죠. 뭐 피해자를 몰색해야 될 거, 다시 자기 범죄 대상을 몰색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추적 같은 것도 신경 쓸 테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없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초범 같은 거 생각해보자고 일단 범죄를 처음 저지르는 경우 보통 우리가 연쇄살인범 하면 뭐 이제 살인에 미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초범인 경우 첫 번째 살인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그렇죠. 사람도 있지만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많습니다. 뭐 평소 때 뭐 성매매 뭐 예를 들어서 강간 성폭행 전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성범죄를 뭐 살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우발적.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자기가 범인이 술을 마셔서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을 조르다가 너무 심하게 졸여서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뭐 연쇄살인범이 처음 범죄 저질렀으니까 뭐 미쳐서 더욱 미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처음엔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후회도 스럽고 내가 그렇죠. 왜 이런 짓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러한 후회와 이제 두려움 이것을 뛰어넘는 이제 자기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느꼈던 흥분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제 이런 두려움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흥분감을 즐기고 있다가 이게 점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흥분감을 다시 찾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이게 냉각기를 갖는 이유라고 잘 보통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말씀하시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내가 너무 남성적인 접근이긴 한데 남자들이 이야기는 쉬울 거야. 결국 성욕과 관련된 거지. 네. 성욕은 해소하면 한동안 생각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바꿔보자. 식욕으로 하자고. 네.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네. 배불러. 그럼 당장 내가 뭘 먹고 싶지 않아. 눈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안 먹어. 근데 서서히 배가 부르고 나서는 우리가 좀 더 먹을 걸. 또 살찌겠네.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새벽에 라면 봉지를 봤어. 씨발 먹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성욕이랑 조금 더 가깝긴 하지. 성욕이 훨씬 더 가깝죠. 성욕은 이 자위랑을 떠올려 보면 자위를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하루에 한 번으로 늘리잖아요. 네. 점점 더 늘어나요. 야동 계속 보게 돼. 그래서 발기력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 계속 주기가 짧아져 버리거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냉각기, 그래서 연쇄살인마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성폭행범이 무서운 거고. 지금 저희가 말했던 설명은 정확히 말하면 살인 중독이 왜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기는 냉각기는 이런 거예요. 살인에서 느꼈던 흥분을 즐기고 있는 시기고 이게 점점점 떨어지면서 다시 살인을 하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가졌던 환상이라는 요소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환상이라고 말을 했죠. 예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죠. 이제 어릴 적에 당했던 이제 폭력적인 경험들 이것들이 환상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환상을 품게 되고 이것이 살인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토마스 밀러라는 저희 이제 오스트리아 법심리학자 프로파일러가 설명했던 구조죠. 이건데 바로 이런 거예요. 환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성령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성관계를 안 가졌을 때 섹스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아주 어릴 적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제 아예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는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욕을 갖기 전에 성욕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막상 섹스를 해보면 그만큼의 환상을 못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감 같은 게 온다고 저는 옛날에 설명을 한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느낌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심리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하면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있어. 내가 10년간 그 여자를 쫓아다닌 거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근데 나한테 한 번 눈길 안 주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여자랑 덜컥 사귀게 되는데 사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좀 지나니까 이 여자가 별거 없는 거야.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그냥 이쁘게만 하고 자기 뭐 주관도 없는 그러면서 약간 자기가 그동안 바라왔던 게 이 여자의 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단지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뿐이고 그렇죠. 이 여자는 그거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거였구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맹목적인 그런 뭐랄까 쫓아다니는 남자는 결국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사귀고 나서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버리는. 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이 개새끼가 날 그동안 그렇게 쫓아다녔고 내가 마음 한번 열었더니 갑자기 한 번 먹고 버린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야. 그것은 내 환상이었을 뿐이다. 근데 물론 이게 둘 다 나쁜 거지. 아니 남자가 완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런 성향이 좀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제가 성욕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막상 섹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 우울감이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이 좀 있다가 근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없는 그래도 다시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환상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내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환상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냉각기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봤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나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그 야동의 환상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까봐. 내가 이제 다른 예를 들었던 건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은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튼 이제 냉각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이제 환상하고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우울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시 또 열망 이것 때문에 장기간의 이제
공백기, 냉각기가 왜 생겨나느냐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닐까.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림 슬리퍼 같은 경우는 한번 미수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냉각기를 가진 게 아닌가. 강제 냉각기죠 사실상. 아니, 그러면 되게 다른 도시로 가도 범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시도는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에 미친 사람들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쇄살인범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살인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생계 터전을 아예 옮긴다.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테드 번디 정도 이제 진짜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고 그게 아니면 보통 자기 주거지에서 활동을 하죠. 그거를 이제 연쇄살인범 자체를 이제 지정학적, 지리학으로서 분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 집 주변 방랑하면서 연쇄살인하는 거는 영화적 요소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요. 그 냉각기에 대해 좀 배웠고 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냥 현자 타임. 일종의 살인의 현자 타임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두려움. 음. 두려움이 이제 그 충동을 앞서던 시기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건 그 이후에 이 범인이 잡혔을 거란 말이지. 네. 아니에요? 안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잡혔군요. 그래서 잡혔어요. 아니면 저희가 더 만약에 안 잡혔으면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막 이것저것 막 꺼내서 분석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냉각기에만 딱 주목한 거는 이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면 딱 주목한 거죠. 언제 잡혔습니까? 2010년에 잡힙니다. 그 2002년부터 범죄가 2010년까지 한 서너 건 정도 더 있었어요. 많지는 두세 건 정도 더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자주 있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아마 이 사람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아마 그 살인 미수로 인해서 자신이 추적받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8년간 서너 명도 많은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게리 리지웨이를 했잖아요. 네. 막 1년에 24명 안에는 16명, 24명 이렇게 버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막 숫자적인 개념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도 많은 건데. 저도 솔직히 이 방송 자체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할 때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그거예요. 한 명 죽여도 사실 되게 큰일인데 2명 죽여야지 뭐 큰일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 가끔씩 저도 느끼거든요. 그 기준이 네. 2명이니까.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게 생각 안 하도록 항상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성숙한 성인들이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2010년에 체포가 됐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겠네요. 좀 웃긴 게 이게 체포된 경위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포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체포됩니다. 아들이 뭐냐면 이제 불법 무기 소지를 했다고 해요. 그 혐의로 체포를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미국은 뭐 체포되면 범죄자 유전자를 등록한 게 법제화 됐는가 봐요. 네.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확실하진 않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했잖아요. 이 정보가 나왔는데 이 정보가 예전에 이제 그림 슬리퍼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너무 유사한 거예요. 본인은 아니야. 아들은 아니야. 아들은 그 나이도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유전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인척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진들이 이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그 인척 관계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다가 그의 아버지 바로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라는 그의 아버지의 유전자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합니다.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는 이 당시면 몇 살이었던 거예요? 1952년생이니까 이 나이 때로는 58 정도 되겠네요. 거의 환갑에 가까운 할아버지. 그러면 이때 아들이 잡혔을 때는 아들은 한 30대. 뭐 20대 후반 30대였겠죠 아마. 그러면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어도 나이가 그렇게 벗어나진 않는 나이긴 한데. 아니죠. 14년이니까 한 10대 중후반? 10대 중반에 중반이면 빨라야 10대 중반인데. 10대 중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근데 물론 네, 그렇죠. 용의자 이제 그런 일단 차를 운지고 있는데 10대 중반이 차를 몰고 가긴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목격자의 것도 또 틀렸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맞지 않다고 돼서 잡았더니 그 환갑이 가까운 할아버지가 이제 잡혔군요.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 그 범죄를 저지른 게 88년이잖아요. 예. 85년부터 88년이면 이 남자가 33에서 36이니까 뭐 20대 중후반으로도 20대 후반 정도까지는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군요. 이미 체포 당시에 뭐 몇 건의 살인으로 지금 잡힌 거예요? 10건의 살인 사건과
한 건의 살인 미수로 잡혔는데 그 한 건의 살인 미수는 우리 뭐든지 알고 있죠. 네, 우리 알고 있고 이제 남자 이 10건이 제가 본 희생자 숫자는 11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살인 미수 포함해서 예. 한 건이 좀 비잖아요. 이 한 건이 아마 남성 그 살인 사건 그 사람으로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분류된. 그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는 그 부분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거죠. 로니 프랭클린은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건의 살인 미수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 유전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남아 있나? 끝났죠. 사실 게임이 다 끝난 게임인데 남자 여자 몸에서 정액이 채출되고 이 사람의 DNA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뭐 다른 뭐 끈이 없나 보지. 다른데 매달릴 끈이 없겠죠. 그랬군요. 이 사람 뭐 이것저것 다른 그 단서들을 잡았겠네. 그래도 잡고 나서 뭐 집안에 두셔서 뭐 이상한 무기가 나왔다거나. 일단 14년이라는 그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동안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냉각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너무 길어요. 실제로는 이 사이에 혹시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혹은 냉각기 이전의 범죄라든지 아직 밝혀지지 못한 전제라든지 혹은 이후에 밝혀진 범죄가 없느냐, 우리가 못 찾은 범죄가 없느냐를 이게 하기 위해서 가택 수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었는데 냉장고 쪽에 숨겨둔 사진이 1000여 장이 발견됩니다. 1000장? 1000여 장. 거기서 뭐 정말 많은 여성들의 사진이 나온 거예요. 백인 여성, 흑인 여성 뭐 가리지도 않고 누드 사진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1000장이다 보니까 다 다른 여자는 아니었고 80명 정도가 180명 정도. 그것도 엄청나는 거죠. 엄청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경찰이 2011년에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이 180장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 이게 180 일주일에 한 명으로 계산할 때 대충 한 6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 중에서 그래서 그 덕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6명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6명의 추가 살인이 확인됩니다. 아, 추가 살인. 네. 그중 2건은 14년의 냉각기 중에 발생했던 거죠. 아, 그럼 냉각기도 냉각기가 아닌 거잖아. 네, 정확히 말하면 냉각기긴 하죠. 왜냐하면 워낙 기긴 하잖아요. 뭐 7 중간에 있었다고 해도 그렇고 3, 4년은 보통도 할 때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냉각기가 길긴 하는데 우리가 뭐 냉각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14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경찰들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더라.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거죠. 대담한 살인마가 영악한 살인마가 돼서 냉각기처럼 보인 부분이 있네요. 물론 냉각기도 길긴 했지만 그 뒤로도 뭐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럼 2000년대 이후로도 일단 6건의 살인이 확인됐는데 2건은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냉각기 이전에 발생됐고 2건은 냉각기 동안 그리고 나머지 2건은 2005년쯤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시신이 발견이 안 됐어요. 아, 그걸 못 찾았구나. 실종자로 처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실종자로 처리되어 있고 그들의 물품을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가 갖고 있더라, 소지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거부할 수가 없는 증거들인데 사실 이게 바로 재밌는 점이 아니라 좀 아쉬운 점인데 실종자와 연쇄살인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연쇄살인마들은 아무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치밀하게 시체들을 숨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종자와 굉장히 밀접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재판 중이겠네? 네, 최근까지 재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있고. 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빨리 결판이 나서 그거를 받아야 되겠죠. 올바른 그 추궁을 죄에 대한. 그래요. 오늘은 이제 좀 짧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냉각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잠깐 얘기하자면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도 아직까지 좀 덜 돼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보도 같은 게 약간 자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4년에 이 사건을 다룬 이제 그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안 됐고 미국에서. 근데 흥행이 참 별로 유명한 배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어요. 지금 최근에 영어 자막이 봤군요. 네, 자막이 없어서 자막이 없는 상태로 봤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희생자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하나씩 뭐 범인 스릴러라기보다는 그런 거 이제 뭐 희생자들끼리 모이고 이 사건을 다시 공론화시켜서
범인을 추격하는 이런 것들 좀 드라마 같이 그러니까 뭐 드라마 같이 구성됐어요. 스릴러가 아니라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반격에 대한 그런 드라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군요. 스릴러 아니 감독은 스릴러로 찍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스릴러 요소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라 봤군요. 드라마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돼서 썬댄스 영화제 이런 데 출품이 됐는데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담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수십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다 증언들. 우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감독이나 이 사람이 또 흑인 계통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를 비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영화를 못 봐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비호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착각을 좀 할 수도 있게 생각을 들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여자살인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전형적인 여자살인범이구나. 그렇죠. 전형적인 거죠. 전형적이구나. 주변 사람들의 저평가는 전형적이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고 좀 조용한 사람이었다. 뭐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원래 그래 보이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못하지. 막 연쇄살인범이 막 장비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봐. 누가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잠깐 타시려면 누가 타겠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강압적으로 옛날에 폴존 놀스처럼 막 경찰 총 빼앗고 다니면서 그런 범죄는 저지를 수 있어도. 폴존 놀스는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잘생겼어요. 사진 못 보셨나요? 사진을 본 것 같아요. 네, 되게 잘생겼었어요.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약간 거친 뭐랄까 좀 바나나 같은 느낌? 막 20, 30대 뭐 좀 잘생긴 바나나 같은 느낌? 그런 그렇군요. 그렇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냉각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해서 봤는데 사실은 2건이 더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뭐야 이러면서 이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14년 동안 범죄가 있었는데 왜 경찰들이 이 2건의 살인 사건을 못 눈치챘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사건을 범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뭐 예전에 테드 번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가택 침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차량으로 그렇죠. 유인해서 이렇게 납치하는 이런 식으로 범죄 형식을 바꿀 수 있었는데 장기간 이렇게 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건의 형태를 달리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 MO 모데스 오페라드가 중간에 바뀌어서 수사에 좀 혼선이 빚어지면서 냉각기로 평가되는. 그러면서 썰의 계획은 변경된. 냉각기 살인마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한. 아닙니다. 뭐 지금 장기 미제 사건들 같은 경우죠. 사실상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범행이 중단된 게 범행은 그런 식의 범행은 중단됐을지언정 다른 식으로 방식으로 바뀌어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냉각기 그러니까 우리는 냉각기인 것 같은데 냉각기가 아닌 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아예 방식 자체를 바꿨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군요. 심지어 그게 실종 사건에서부터 연결이 됐다라고 치면 정말 이건 연쇄살인마가 자기의 모습을 완벽히 숨기고 있다는 거지. 이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해볼 얘기겠지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연쇄살인이 골치 아픈 경우가 뭐냐면 시신을 유기했는데 범인을 못 찾는 경우도 그렇지만 연쇄사건 살인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많겠죠. 아마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범인을 못 찾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한 명이 그냥 발견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연쇄살인범이고 자기 집에 시체를 수두룩히 사고 온 거다. 이런 케이스 꽤 많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이런 케이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영화에서도 참 많이 다루죠. 스미다 미요코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들. 연쇄살인범 그렇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이 항상 어려운 사건이기도 한 거죠. 홈즈 봐봐. 홈즈. 맞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집에 묻혀있는데도 모르잖아. 심지어 그때 막 축제 기간이라 사람들이 그냥 다 실종된 거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에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썰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요. 저는 항상
연쇄살인이라는 소재가 사실 좀 이제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송에 앞에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실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언젠가 한번 언급해보면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실종자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런 항상 연쇄살인 생각할 때마다 실종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의 실종자들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얻어서 그것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어떻게 제작할지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방송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좀 여담 길게 하는 건데 작년이죠. 작년 여름쯤에 제가 대구 지역에 갔은 적이 있는데 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현수막이 보였어요. 예. 현수막에 여성이 이제 뭐 이름과 이제 실종됐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길래 뭐 최근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제가 그때 대구 근처였거든요. 예. 대구 근처에서 이제 가고다 그 현송을 봤는데 실종 지역이 공중과 충청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대전인가 공주였던가 그랬는데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90년대 실종된 사람이었어요. 2000년대 초인가 90년대인가. 그러니까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면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범죄 희생자가 됐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 유가족들의 그런 고통을 빨리 좀 없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통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라지긴 힘들겠죠. 어쨌건 알겠습니다. 그런 실종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한번 어떻게 접근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면 함께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해결한 거 보면 이제 오래됐잖아요. 저번에 다뤘던 게리 리즈웨이 같은 경우도 19년 만에 체포를 하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25년 만에 체포한 거 아닙니까? 첫 살인부터 시작해서 25년. 그렇게 장기간 뭐 공소시효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걸 떠나서 증거를 잘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결국 체포할. 우리는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는 어떤 분들은 막 치밀한 막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막 이제 생각하지만 보통의 범죄자를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증거를 오랫동안 잘 보존하고 있었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잘 구축한 거였어요. 이 사건도 아마 그런 것 덕분에 해결됐지 아니면 무슨 수로 해결을 합니까? 알파벳 연쇄살인도 증거만 잘 보존됐어도 네, 그렇죠.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그때는 시대가 워낙 전이니까 네, 힘들긴 그렇습니다. 했지. 이런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 증거의 보존과 또 지속적인 관심. 이거 영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가 이런 거예요. 관심이 다들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런 주인공이 기자예요. 기자가 어떻게든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뭡니까? 그 그림 슬리퍼입니다. 그림 슬리퍼요? 예. 그림 슬리퍼라고 번역돼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증거를 잘 보존하고 관심을 늘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썰이군요. 저는 사랑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도 조금 더 이 연쇄살인 엑스파일이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그 수요에 대한 생각이었어. 이런 콘텐츠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주위에서 보이는 뭐 이상한 기자들, 그런 사이코패스들을 보면서 좀 분노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썰이 또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니까 한편 또 초심에 대한 다시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너무 솔직히 저랑 소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 저도 항상 경계를 하게 되는 게 우리의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작 희생자들에 대한 혹시나 저희도 모르게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방송이 단지 흥미를 채우기 위한 방송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한 번씩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하세요. 어떤 분이 저희 카페에 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교훈적인 얘기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 그래요? 저희가 무슨 교훈적인 그건 좀 힘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항상 이런 그래도 좀 메시지라도 한번 남기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게스트 썰의 지루한 말 중간까지 안 끊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대부분 아마 이 부분은 못 듣고 계실 거예요. 다 꺼버렸을 거니까. 네. 예, 농담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그림 슬리퍼에 대해서 다뤘고 이 네. 내용은 그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으로 들어오시면 그 대본과 함께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댓글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 뭐 등등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한번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안 하나요? 다음 편 예고. 아 그렇구나. 오늘이 마지막 편인 줄 알았어. 다음 편 예고. 다음 편 누가 나오나요? 드디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살인마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살인마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군요. 영어권 사람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자료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읽을 수 있는 자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말로도 없고 한국말 아예 없고 영어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이 사람을 다룬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연쇄살인 엑스파일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만들 거잖아. 네, 그렇죠. 연쇄살인 엑스파일로 한글로 방송으로 소개드릴 이제 루이스 가라비토라는 그 남미를 공포로 떨게 했던 공포 아니죠. 저희가 말했던 이런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연쇄살인마였던 연쇄살인인 걸 이렇게 안 알려졌다가 알려진 그런 케이스. 바로 루이스 가라비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쇄 엑스파일에만 우리가 이제 최초로 소개하는 한국에는 최초로 소개하는 연쇄살인마들이 제법 있어. 이게 긍정말 게스트썰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루이스 가라비토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서 문제지.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분들도 관심이 있는데 소개하신 분들도 관심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서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두 명인데 이제 페드로 로페즈랑 루이스 가라피토인데 페드로 로페즈가 먼저고 루이스 가라피토가 2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둘이 너무 많이 저질러서 이 두 사람은 100건이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100건이 넘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굴하는데 시신을 발굴하는 게 이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누가 더 많은지 아직은 페드로 로페즈가 공식적인 걸로 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루이스 가라비토 같은 경우가 소개돼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막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걸 다뤘다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 희생자 숫자가 뭐 살인범의 흉폭함을 말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다뤄봐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군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로 행복한 동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하이에나에 가깝다는 뭐. 네. 지금까지는 철철교주였고 굉장히 흥미로운 예고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안녕.